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또 금리 더 페드에서 올릴까봐 시장이 이제 약간 떠는 느낌이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하이힐드가 잠깐 내려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죠.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추세적인 하락일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7월 1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우리 최 상무가 하는 채플미 아주 애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 우리 최 상무가 새벽 4시 50분에 출근해가지고 매일같이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우리 여기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블룸버그를 우리가 불대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블룸버그 사용료가 한 명 대리 월급하고 똑같기 때문에 1년에 한 4천만 원 하는 이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이터 가입 등등 해서 한 6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 리서치 비용을 써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급진 데이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독자 수 겨우 16,000에 우리가 또 별로 소문을 안 내잖아요.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보세요. 제가 뭐 그런 말도 했듯이 저기 골목 안에 있는 맛집,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들으시구나.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변곡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왜 변곡점이 또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 매크로 데이터나 기업 실적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최일호 상무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가장 빠르게 신속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찾는 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 상무님 한 5, 6, 7, 3개월 됐나요? 3개월 정도 하면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뭐 시장이 어려울수록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더 컨빅션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외면하고 그렇죠. 그러는 데서 주식을 보는 눈이나 시장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키워지는데 좀 다른 마인드, 다른 멘탈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도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난 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Finance and Good Society, 그러니까 금융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그래요? Finance and Good Society. Finance and Good Society.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융이 좀 나쁜 면으로 변질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좋은 면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아주 선한 마음으로 금융을 대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쓴 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이런 책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당장 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선한 마음이시겠지만 선한 마음으로 이제 투자도 대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잘 산다고. 투자도 착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항상 월요일마다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S&P 500과 그리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또 짚어주시고 주간 단위로 이 핵심 우량 기업들 어떤 식으로 지난주에 가격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보면은 S&P 500이 1.9% 정도, 2% 내외 이렇게 올랐는데 좀 다른 그 각도로 보면은 나스닥이
3,76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약간 오타가 났는데 그 나스닥 지수가 주간으로 4.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은 거의 또 오타가 났는데 7.4%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 7.4%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거의 한 나흘 연속 오르고 금요일 날 소폭 조정 받았는데 예. 나스닥은 플러스였던가요? 나스닥이 그 자료에 지난주에 독립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5일치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4일치로 정확하게 계산한 게 S&P 500이 1.9%, 네. 나스닥이 4.6%, 그리고 나스닥 100이 7.4% 올랐습니다. 굉장히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반등이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좀 순서를 좀 오늘은 바꿔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은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의 상위 10종목 이 사례를 가져왔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펀드 상위 10종목. 그래서 ETF라면 이렇게 투자할 텐데 네. 추종을 하려면은 그 종목별로 비중을 똑같이 해서 추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추종하는 펀드를 각각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네. ETF에 최소한 어떤 종목들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S&P 500을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뭐 테슬라 이렇게 해서 10종목을 보면은 상위 10종목이 27.7%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상위 10종목의 비중이 52.3%로 되어 있어요. 무려. 와.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애플만 보더라도 애플이 S&P 500 추종하는 ETF에서는 6.9%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나스닥 100 추종에서는 12.8, 두 배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1, 10.8.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는 S&P 500 ETF에서는 1.9, 나스닥 100에서는 4.2%를 가지고 있어요. 두 배씩.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예. 그 한 몇 달 전에도 그 나스닥 뽑을 때 그 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뭐 25%, 27% 됐을 때 예. 시장이 무너졌다. 예. 뭐 이러면서 사실 빅테크 비중이 전체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서 예. 약간 거품 아닌가. 예.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빅테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위 5종목 있잖아요.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예. 요 비중을 그쪽에서 유의 계속 관찰하면서 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밸류에이션도 높고 약간 버블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랬었죠. 예. 지금은 사실은 그 가격 자체가 다 빠지면서 비중은 뭐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수 레벨이나 밸류에이션 레벨은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지금 나스닥 100이 7.4%가 주간으로 올랐고 S&P 500이 1.9%, 다소 나스닥 100에 비해서는 무딘 수익률을 나타냈다는 거는 나스닥 100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집중되어 있는 지수를 감안하더라도 그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시장을 주도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약간 성장주가 주도한 장이었다. 예, 지난주 그렇습니다. 반등은. 성장주 플러스 대형 섹터. 대형 섹터. 예.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보면은 거의 5%에서 10%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반면에 전통주라고 여겨지는 금융주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헬스케어,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1, 2% 내에 작은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테슬라가 0.2% 빠졌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2분기에 그 판매 대수를 발표를 하면서 약간 컨센을 그 판매 대수 자체가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서
YOY로 둔화됐잖아요. QQ로도 네. 둔화되고 그 영향으로 추정치가 좀 하향된 것 같고요. 참고로 테슬라의 2분기 판매 대수가 25만 4천 대인데 1분기에는 31만 1천 대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37만 8천 대가 그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는 44만 8천 대. 그래서 22년 전체로 이 숫자들을 합쳐보면은 138만 대. 그래서 140만 대 좀 안 되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테슬라가 올해 초에 예상하기로 140에서 150만 대, 요 정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었어요. 네. 근데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서 2분기 판매 대수가 심하게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독일 캐파 증설로 인해서 3분기, 4분기에 그 좋은 판매 대수를 발표를 하면서 대충 시장에서는 그 애초에 제시했던 컨센 하단 정도는 맞출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4Q가 43만 8천 대면 예. 작년에 한 95만 대 정도 팔렸고 재작년에 이제 40만 대 조금 넘게 팔렸었으니까 이제는 2020년 1년치를 이제 한 분기에 이제 팔게 되고 예. 예상대로 가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예상대로 올해 가고 딱 있습니다. 140만 대 정도 예.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 봉쇄 영향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뭐 1200불에서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죠? 예.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고요. 예. 그 판매 대수는 정상 궤도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테슬라 PER은 지금 54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이익 모멘텀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형 섹터라고 보여지는 그 S&P 500 내에서의 에너지나 유틸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방어 섹터,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이런 섹터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상당히 지수 대비 선방을 했었는데 지금 7월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 IT,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등 이런 대형 성장 섹터로의 흐름이 좀 이동하는 그런 기운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YTD로 18% 정도 하락을 했고 EPS는 7.3% YTD로 추정치가 상향됐는데 지난주에 잠깐 추정치가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0.2%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이익 추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간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그동안 상반기에는 멀티플로 빠졌는데 하반기에는 이익 추정치 하향으로 또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기준으로 S&P 500이 한때 15배 수준까지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다시 16배 수준을 회복해서 16.3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3.88배 그리고 ROE는 2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은 대체로 그 20배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애플은 22.9배, 마이크로소프트 25배, 구글이 20배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17.5배라는 굉장히 착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랑 비교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25배 내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화두를 던질 수 있겠죠. 같은 플랫폼인데 구글, 네이버, 카카오 뭘 사겠느냐. 뭐 물론 이제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국내 펀드 운용하냐, 글로벌 펀드 운용하냐. 약간 구글의 그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좀 낮아졌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구글이 조만간에 그 액면 분할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이제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데 주식 분할이 곧 이루어지면 주가가 싸지기 때문에
또 그 유동성도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42배. 반면 메타는 계속 이 추정치가 좀 하락하면서 더 싸지고 있는데요. 12.1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번 실적 발표 때 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을 여기서 이제 더 확대시키느냐 아니면 이대로 있느냐 축소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좀 관심사일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말씀드린 대로 50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고 엔비디아도 27.2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로 언제나 그랬듯이 금융주부터 시작하는데 JP모건, 모건스탠리 14일 날 하고요. 그리고 TSMC도 14일 날 합니다. 그리고 15일 날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웰스파고, 블랙록이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뒷장 넘어가시면 역시 섹터 흐름, 섹터별 성과 이렇게 눈으로 좀 다시 확인하고자 좀 다시 그려봤고요. 7월 섹터별 성과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가 각각 5% 내외씩, 4, 5% 내외씩 이렇게 올랐고요. 뒤에는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 부동산, 필수소비재, 산업재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그 한쪽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되면은 한동안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임금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요즘 미국 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0bp, 20bp씩 주간으로 오르는 거는 뭐 오르고 내리는 거는 좀 다반사인데 지난주에는 3% 밑으로 넘어갔던 미국채 10년물이 20bp 오르면서 3.08%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6월 14일 날 3.47%까지 가면서 한 고점까지는 한 40bp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37%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4월 21일 날 3%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2.37까지 한 70pp 정도 내려온 상황인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명목금리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가만히 있으니까 실질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서 0.7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그 모양새를 보이는 지표가 장당의 금리차인데 이게 지금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마이너스 0.0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년물이 지난주에 27bp 정도 올라서 3.1%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금통이라네 그 FOMC 미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기금리보다는 이런 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금리 쪽에 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큰 변화라고 하면은 회사채는 뭐 약간 금리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쪽도 최근에 주간별로 상당한 발라틸리티를 보이는데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2bp가 빠져가지고 8.51%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네요.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0.56%가 빠져서 5.36%를 기록했습니다. 6% 찍었다가 5.36까지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위험 선호가 네. 다시 강화되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운영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인데요. 상품 시장도 유가
가 마이너스 3.4%, 가 빠지면서 104.8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그 카운트가 575기를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2기가 늘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그 3.53달러로 역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구리가 그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뭐 수직 낙하하듯이 좀 빠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둔화시켜주고, 반면에 지금 이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도 그 시그널을 주고 있긴 하지만,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면은 네. 굉장히 단단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약간 연준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지표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어떤 거는 선행 지표도 있고 어떤 거는 후행 지표도 있잖아요. 네. 고용 지표 쪽에서 후행 지표는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이런 것들은 다 집계 된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봤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바로바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들을 집계해서 실업률이라든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로 보면은 계속 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그 같은 좋은 어떤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자 수는 조금 그 좋아지는 정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랑 같이 봐야 된다. 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가 계속 강합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그 이면에 있는 상품이 약하다는 뜻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상품이 달러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가 약할 때 상품이 강하고, 달러가 강할 때 상품이 약하고, 뭐 이런 그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빠져서 1294.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그 9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대로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경기가 막 부러지고 이러지 않는다면 해외 수요가 유지되는 한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호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쭉 발표하신 거 보니까 예.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도 또 1,300원 위에서 놀면서 예. 약간 불안감을 조성했었는데 1294원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좀 그래도 한숨 돌린 그런 상황이 되고, 구리 가격도 뭐 거의 5달러에서 지금 3.53까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단지 이 경기 침체가 혹독한 경기 침체가 되면서 하드 랜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이제 큰 악영향을 끼칠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는 게 하이힐드인데, 왜냐하면 이 하이힐드에 들어가 있는 정크본드 등급의 회사들이 많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하는 게 하이힐드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하이힐드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봐야 되는데, 하이힐드도 이제 좀 꺾여주는 분위기고, 그런 매크로 상황이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2.37까지 많이 꺾였어요. 3% 넘었다가 2.37. 이렇게 꺾인 상황이면 제가 보면서 오히려 약간 그 주간 수당 청구 건수였나요? 지난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네, 오히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또 금리 더 페드에서 올릴까봐 시장이 이제 약간 떠는 느낌이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거 아닌가요? 저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기업 이익이 줄 거라는 막연한 공포, 네. 막연한 컨셉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도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S&P 500 PER이 23배인가 4배인가 갔다가 예. 지금 16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미 기업 이익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PER로 반영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내려오면 PER도 네. 이익 그 전망치가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PER이 내려오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하이힐드 말씀하셨는데 그 3페이지 네. 위에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몇 달간 이제 계속 관찰을 해보면은 하이힐드가 잠깐 내려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죠. 예,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하이힐드가 좀 주간 단위로 꺾이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일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채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고 어떤 추세가 크게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맞습니다. 예. 한국 코스피 예. 밸류에이션하고 좀 예. 짚어주시죠. 한국 코스피는 비슷하게 미국 시장이랑 비슷한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2.0% 올랐고요. EPS가 계속 좀 한국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IT 대형 종목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난주에도 4%하고 2%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이 14.7조인데 14조까지 14조로 실적을 발표하고 컨센 대비 소폭 하회하면서 그 이전에도 애널들이 실적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적 나오면서 더 하향 조정한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반도체 쪽이 계속 하향 조정되니까 그런 움직임 유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뒷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지금까지 안 하다가 네. 실적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해주는 그런 정도의 영향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지난주에는 4.4%, 8.3%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경험했듯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이 대폭 30% 하향됐지만 네. 오히려 바닥 찍고 상승하는 주가 그렇죠.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적을 보실 때 다른 분들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주가하고 포워드 EPS 수정치 조정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하고의 추이를 좀 봤어요. 네.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P 500하고 EPS의 어떤 추이에는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일단 고점만 보면은요. 가장 그 선명하게 드러나는 고점을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보시면은 주가 고점이 먼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주가는 빠지죠. 주가 고점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도 실적 추정치는 별로 안 바뀌어요. 오히려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널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업황을 체크하고 또 채널 체크를 통해서 실적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고 상당 부분 하향 조정했을 때는 주가는 또 이미 올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에서도 나타나듯이 주가 고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실적은 이번에도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 표시가 돼 있고요. 네. 지금에서야 EPS 고점이 나오는데 EPS 하향 조정치가 어느 정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향이 끝났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일부 지금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모아가야 한다는 논리도
실적은 빠지는데 주가는 더 빠졌다. 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 자체가 마지막으로 하향한 애널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을 거다. 네. 그런 논리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애널들의 실적 추정하는 것이 그렇게 막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미래를 예상해서 정확하게 하는 추정치가 아니다. 그 너무 맹신하지 말자. 이런 그 시차가 있고 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선행하고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후행한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항상 주가는 이제 선행성이 있다 보니까 그죠. 주가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익 추정이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요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6%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가 2018년도 고점 대비 2019년 초까지 급격하게 빠지는데 요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42% 빠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한 41% 미리 빠져 있고요. 예. 하이닉스도 똑같이 42% 정도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익이 큰 폭으로 이 EPS 추정치 보시면 하이닉스가 20조 이익 내다가 2조 7천억 내면서 박살이 났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에 58조 내다가 27조 7천억까지 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기가 막히게 그때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의 2018년 리포트는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이익이 내년에 오히려 증가할 건데 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아니면 플랫 정도만 돼도 주가 하락이 이게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2019년도에 이익이 큰 폭으로 박살났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쉬워요. 이번에 지금 이익이 실질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한 50조 예상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 컨센이 한 63조 정도였다가 지금 한 59조? 뭐 그 정도 보는데 1Q 실적 발표된 거 보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본 그런 전망치보다는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뭐 40%나 이래 빠져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좀 맞습니다. 받았다고 보아지고 2019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44% 55%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실제로는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금리가 빠져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만약에 제대로 와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금리로 디스카운트 돼 있던 이 주가 부분이 복원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죠? 그 대신 이제 실적 나오는 주식들이요. 실적 안 나오는 주식은 해당 사항이 당연히 없고요. 안 될 거고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바닥에서 보여주듯이 실적이 19년 1Q, 2Q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반등이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주식이다 한국 주식이다 실적 하향되는 걸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했는지 거기에다가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주가를 억눌렀는지 좀 그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금리 및 증시 주변 자금 잠깐 보시면요. 좀 체크해 주세요. 국내 금리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약간 국내 금리는 좀 그 장기물 중심으로 오버슈팅한 감이 있었는데 좀 빠져서 3.36%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년물도 3.32%를 기록하는데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 마이너스 3년 하면은 4bp 0.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고요. 증시 주변 자금을 보시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55조 원을 기록해서 지난주에 한 2.4조 원 정도가 빠졌고요. 신용융자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7.5조 원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한 0.4조 원, 4천억이 좀 빠졌고요. 거래대금이 14.4조 원,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처럼 좀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 심리를 좀 느낄 수 있고요. 거래수가 8.7조 원, 코스닥 5.7조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반등을 해주면 증권주 그리고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에도 온기가 불 텐데 일단은 실적들은 뭐 당연히 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주가가 또 반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실적 나오는 대로 또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미국 시장까지 다 밸류에이션 지표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까지 훑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